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길남입니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시험이 점점 다가와서인지 요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죠? 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께서 그 마인드맵 PDF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여쭤보셨어요. 제가 영상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각 마인드맵 영상을 설명하는 글 있죠? 그곳에 URL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면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PDF 자료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이메일로 요청하셔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보다 직접 다운받으시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장애 영역의 마지막 파트, 마인드맵의 마지막 아니죠. 장애 영역의 마지막 파트,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와 함께 건강장애 영역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역 특성상 의료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중재 방안을 서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다소 복잡하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내용도 꽤 많습니다. 마인드맵 자료도 역시 학습장애 때와 같이 2페이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 모든 거 다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못 드리기에 이해를 돕고자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니 영상도 부득이하게 2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서 지체장애의 정의와 하위 유형 그리고 다양한 특성 및 중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성까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후에 중재와 건강장애 영역을 살펴보는 두 번째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체장애 정의를 알기 위해서 지체의 의미를 알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지는 사지죠. 체는 체간을 의미합니다. 사지는 팔이나 다리, 체간은 머리에서 척추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나 조작, 이동 이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지와 자세 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항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착탈의 식사 지도, 배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로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기능이나 형태의 장애로 몸통 지탱과 팔다리 움직임의 어려움을 가지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교육적 성취의 어려움을 어려운 사항 아니죠, 그죠? 정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지체장애 영역은 이러한 지체장애 정의보다 다양한 하위 유형별 특징과 중재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뇌성마비 세레브럴 팔시는 만 2세 이전에 발생하는 비진행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세 이전이라면 그 아동의 발달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기죠. 이 시기에 발생한 두뇌의 문제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거나 협응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며 근육이 약화되는 등 어떤 다양한 운동 기능의 어려움을 나타내게 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뇌성마비 유형은 뇌의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유형이 나뉩니다. 우선 추체로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추체로는 뇌에서 신체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운동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의적인 운동을 당담하는 영역인 거죠. 여기서 수의적이라는 의미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마음먹은 대로, 대상자 의도대로, 의지대로, 다시 말해서 대상 아동이 의도한 대로 운동하는 것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체 외로는 말 그대로 추체로 이외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외가 바깥 외자거든요. 자, 추체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수의적인 또 의도적인 운동을 담당한다고 했죠. 이 추체 외로는 이러한 추체로를 통한 수의적인 운동이 보다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로인 겁니다. 즉 추체로의 운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난 2011년 중등에 기출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두뇌의 단면이죠. 자, 여기가 추체로입니다. 수의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작은 동그란 부분이 기저액이고 아래에 약간 더 큰 부분이 동그란 부분이 바로 소뇌입니다. 이 기저액과 소뇌가 바로 추체 외로인 거죠. 아시겠죠?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경직형을 가지는 학생 A라고 하지 않고 두뇌의 손상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가지는 운동적 문제를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체로의 이상을 지닌 뇌성마비 유형부터 살펴보면 바로 경직형입니다. 경직형은 수의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추체로의 이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수의적인 운동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과긴장의 상태, 즉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칼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접칼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접이식 칼이라고, 예전에 맥가이버 칼이라고도 하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캠핑 같은 데 가서 평소 이렇게 접혀진 상태로 있다가 펼치게 되면 완전히 딱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이 어느 각도 이상이 되면 펴지고 어느 각도 이하가 되면 접히게 된다는 거죠. 이 칼과 같이 경직형 아동은 신체가 구부러지고 펴질 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과긴장으로 인한 접칼 반응 체크하시고요. 또 경직형 아동은 간헐적 경련을 보이는데요. 경련이 뭔지 아시죠?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근육이 막 떨리는 건데요. 간헐적으로 이러한 경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형을 경련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의 내전 구축을 보이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안쪽으로 모아지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자세를 가위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가위 같나요? 이 가위 자세는 기출에 그림이 나오기도 했죠. 아실 거예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원시적 집단 반사를 보이는데요. 이 개념은 몸의 일부분을 굴곡 또는 신전하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몸 전체가 다 같이 굴곡하거나 다 같이 신전된다는 거예요. 굴곡과 신전 개념 아시죠? 굴곡은 구부러지는 것이고 신전은 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만 구부렸는데 몸 전체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책상을 제공할 때 낮은 책상을 주어야 할지 높은 책상을 주어야 할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낮은 책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체크하세요. 근데 문제상에서 경직형 아동에게 높은 책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움직임의 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잘못된 내용으로 탁 집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체장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책자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죠? 한글 자료도 있는데요. 굳이 제가 영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한글로 적혀있는 자료에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영어 자료를 가져온 책자에 영어 오타가 있었던 것이 계속 유포되어서 그런 건지 모든 한글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글 자료에는 영어 오타가 있어서 그냥 영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아래에 적혀있는 피라미달은 추체로이고, 그리고 엑세트라 피라미달은 추체외로입니다. 그리고 스페스틱은 제일 먼저 살펴볼 경직형이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왼쪽부터 편마비, 양마비, 사지마비입니다. 그리고 디스키네틱과 어테시아는 이후 살펴볼 불수위 운동과 운동 실조형입니다. 그리고 리지널과 글로벌 아시죠? 신체 일부 부분적인 어려움을 가지는지 아니면 신체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체외로에서 기저에게 어려움을 가지는 유형이 불수위 운동형이고 손의 어려움을 가지는 유형이 운동 실조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스페스틱의 경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추체로의 문제를 가지는 유형이긴 한데요. 손상 부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나타내는 신체의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그 두뇌의 단면 그림과 함께 신체 어려움을 나타낸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두뇌의 경우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주황색 계열이고 신체 어려움을 보이는 곳은 보라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추체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체로의 어려움을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이 바로 경직형 뇌성마비, 하위 유형 세 가지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편마비입니다. 경직형 편마비는 뇌의 손상이 이곳이고 운동의 어려움은 여기에 보이는 거죠. 한쪽의 신체에만 마비를 보여서 편마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신경계 교차로 인해서 뇌 손상과 신체 운동의 어려움은 반대 방향인 거 아시죠? 장애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체 어려움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직형 편마비의 경우 교육적 조치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보통 한쪽 신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움직이려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쪽 팔이나 다리에 깁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텐데요. 깁스를 하셨을 때 깁스를 한쪽을 쓰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깁스를 하지 않은 쪽 신체를 쓰려고 하시나요? 그렇죠. 깁스를 하지 않은 쪽 신체를 자꾸 쓰게 되죠. 편마비 학생들도 똑같아요. 자꾸 마비가 없는 쪽 신체를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놔둬야 할까요? 아니 오히려 마비가 없는 쪽을 더 강화하도록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론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까지 나옵니다. 바로 편마비의 경우 한쪽 신체만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편마비 아동에게 그 양손을 모두 사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즉 마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도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나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마비를 가지고 있는 신체를 뭐 글자를 쓰거나 굉장히 디테일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원활하게 운동을 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답안을 서술을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는 마비된 쪽 팔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능적인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마비가 없는 쪽의 어떤 운동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한다면 직접 양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체를 지탱하는 거, 양치컵을 잡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기능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도 답안으로는 부적절할 겁니다. 이 내용은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경직성 양마비입니다. 양마비. 이 경우 뇌 손상은 이 부위에 있고요. 이에 따른 신체 어려움은 하지에 마비를 가집니다. 양하지 어려움을 가지기에 양마비를 양하지마비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여기 영어로 디플리지아라고 돼 있죠. 이 디플리지아를 외우기 위해서 저는 다리플리지아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요. 다리가 풀린다라고 외우죠. 어쨌든 양하지의 마비와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 상지의 마비도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지의 마비가 상지의 마비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항 알고 계시고요. 이 경직성 양마비는 신체 균형이 뒤로 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체중 이동이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보상운동 패턴이 지난 19년 초등에 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상운동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형태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운동 패턴인데요.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양마비 아동이 나타내는 보상 운동을 어떤 예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W 자세나 라운드백 자세가 있어요. W 자세는 바닥에 앉을 때 다리를 밖으로 접고 이렇게 앉는 형태이고요. 라운드백 자세는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앉으면 등을 이렇게 구부러지는 라운드백 되는 자세입니다. 둘 다 비정상적인 형태로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체중 이동을 보상하기 위한 자세인 겁니다. 그럼 왠지 보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계속 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잘못된 형태로서 2차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하도록 해야 되죠. 만약에 보상운동과 관련된 문항이 나온다면 무조건 억제한다 라고만 서술하면 약간 부족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상운동 패턴은 억제하여야 하며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서술한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장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직형 사지마비인데요. 추체로 손상 범위가 넓죠. 경직형 중에서 가장 넓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의 손상도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그죠? 상지와 하지가 비슷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지마비네요. 그죠? 더불어 비대칭적이고 과도한 동시 수축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체 외로의 이상 중에서 기저에게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불수위 운동형, 진전형, 그리고 강직형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불수위 운동형은 그 근긴장도가 수시로 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변화한다? 즉 계속 높지도 않고요, 계속 낮지도 않습니다. 고긴장과 저긴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대상 아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불수위적이라는 것을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인 운동이 막 나타나는데요. 더불어 운동의 중복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중복성의 의미는요, 어떤 그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움직임이 같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수위적 운동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불필요하게 의도치 않게 운동들이 중복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비대칭적인 문제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돼서 학생들의 좌석 배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죠. 그죠? 신체가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칠판을 정면에서 보는 정면의 중앙에, 교실의 중앙에 배치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상은 높은 책상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앞서 경직형은 낮은 책상이었죠. 그것과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직형은 낮은 책상, 불수위 운동형은 높은 책상 이런 거. 다음 진전형은 떨림이 계속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 유형입니다. 진전형의 경우 손상 부위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기저귀에 손상이 있는 경우 비의도적 그리고 수동적 경련을 보이고요. 손해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의도적, 능동적 경련을 보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수정본으로 다시 올릴 겁니다. 능동적입니다. 능동적.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비의도적이고 수동적인 경련이란 경련을 보이는데 의도가 없다는 거죠. 비의도니까. 그러니까 막 잠을 자거나 뭐 쉬거나 할 때 경련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 이제 대상아동이 집중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경련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경련이란 건 자율적이고 또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경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동작에서 경련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마무리 동작 경련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강직형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강강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근긴장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형 아동의 어떤 운동적 특성은 경직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경직형이 심화된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경직형은 추체로 이상이고요. 강직형은 어디에 이상인 거죠? 추체 외로의 기저핵이 이상인 거죠. 다르죠. 그래서 경직형이 심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절대 경직형이 심화된 유형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 추체 외로 중에서 기저핵과 손해를 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의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추체로, 그리고 이런 추체로의 운동을 보다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추체 외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저핵의 경우는, 추체 외로 중에 기저핵의 경우는 근긴장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손해의 경우는 근긴장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저핵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긴장도를 낮추지 못해서 높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손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대죠. 근긴장도를 높이지 못해서 낮은 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추체 외로 중에서 손해의 이상을 가진 운동 실조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운동 실조형은 근긴장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손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긴장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나타내는 형태를 보면 근긴장도가 낮아요. 저긴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균형과 협응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보행에 어려움을 보이겠죠. 보행에서 보이는 어려움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넓게 벌리고 팔을 올리고 걷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같은 쪽 팔다리가 함께 나아가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거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해야 되는데, 왼발과 왼팔이 함께 앞으로 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림 안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몸통을 회전하는 경우 저긴장이 많기에 그 몸을 회전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이 측면에 과제를 제시해서 회전 움직임을 하도록, 그리고 촉진하도록,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뇌성마비 하위 유형별 특징을 알아봤는데 쉽지 않죠? 다소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위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GMFCS입니다. 이는 Gross Motor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의 약자로서 대근육 기능 분류 체계입니다. 즉, 그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들을 기능적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앉기, 이동 동작, 가동성에 초점을 두어서 분류를 하는데요. 기능적인 어떤 제한과 필요로 하는 여러 보행 보조기구의 유형들에 근거해서 1수준에서 5수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강론에 나오는 그림이 있다면 제 설명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GMFCS라고 검색해도 이제 이미지가 쭉 나올 겁니다. 제가 수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수준은 겉으로 볼 때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평지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모든 활동의 수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속도나 균형, 협응이 있어서 약간의 손상은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2수준은요. 1수준과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즉 일상적인 걷기에 문제가 없죠.
하지만 장거리를 걷거나 계단,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어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끔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살펴본 1수준과 2수준 있죠. 이 두 가지는 보행보조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수준부터 4수준, 5수준, 3, 4, 5수준은 보행보조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요. 3수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 실내에서 보행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이동이 가능한데요. 특히 3수준의 경우 상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상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체를 이용해서 혼자서 수동 휠체어나 또는 워커 등을 활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겠죠. 다음 4수준은 3수준보다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상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휠체어를 혼자서 추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수동 휠체어가 아니라 전동 휠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상체에 어려움이 있어도 손가락 정도만 움직이면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없어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수준의 경우는 스스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수동 휠체어를 스스로 밀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4수준에서는 다른 사람이 밀어주어야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5수준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밀어주는 수동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4수준과의 차이점은 머리 조절 여부입니다. 4수준은 머리 조절이 가능한데 5수준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4수준은 머리 조절이 되었으니까 손가락만 움직여서 이동하는 전동 휠체어 사용했겠죠. 고개를 다 들 수 있으니까. 더불어 서기 보조기기인 스탠더 있죠. 이 스탠더가 중요한데요. 4수준은 프론 스탠더를, 5수준은 스파인 스탠더를 활용하게 됩니다. 머리 조절이 가능하면 프론 스탠더를 사용해요. 그런데 머리 조절이 안 되면 대상화동의 목과 머리를 딱 받쳐주는 수파인 스탠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2017년 중등에 기출된 포인트입니다. 그 기출 문항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4수준의 아동에게 프론 스탠더가 적절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답안으로는 목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그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물었던 사항이 GMFCS 자체의 특성을 묻기도 했는데요. 제 기억에 17년 당시 많은 수험생들이 GMFCS를 그렇게 깊게 보진 않았거든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동작을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앉기, 이동 동작, 그리고 가동성에 초점을 둔다는 거, 그리고 분류의 기준으로서 각 개인들의 어떤 기능적 제한과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행 및 이동 보조 기구의 필요, 거기에 근거해서 단계를 나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1수준부터 5수준까지 나누는 기준인 겁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 지도에 대한 사항인데요. 앞서 살펴본 유형별 특징을 유념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경직형의 경우 근긴장이 높고 움직임의 범위, ROM이 제한된 것이 특징이죠. 따라서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근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활동을 막 탁 시작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좌석 배치의 경우도 앞자리보다 뒷자리에 배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옆에 활동이 가능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사항 중에서 경직형의 경우 낮은 책상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낮은 책상이 원칙입니다. 낮은 책상을 주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상체가 앞으로 굴곡된, 구부러진 경우는 책상의 높이를 높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신체가 뒤로 신전된 경우는 책상의 높이를 낮춰야 돼요. 정리하면 낮은 책상이 원칙이에요. 원칙이나 상체가 앞으로 굴곡된 경우는 책상 높이를 높여주고 상체가 뒤로 신전된 경우는 책상 높이를 낮춰준다는 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불스 운동량의 경우 신체의 비대칭이 아주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따라서 신체의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두 손을 중심선상에 딱 두도록 합니다. 즉 신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따라서 좌석을 배치하는 경우도 칠판을 정면에서 보도록 해서 교실의 중앙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거죠. 왜요? 대칭을 위해서요. 그리고 운동실조형의 경우는 이와 다른데요. 운동실조형의 취약점은 뭐라고 했죠? 바로 회전운동이었죠, 그죠?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런 회전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좌석 배치를 하는 경우 교실의 측면에 배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좌석 배치의 차이점 아시겠죠? 경직형은 뒷자리, 불스운동형은 교실 중앙, 그리고 운동실조형은 교실 측면이라는 거. 좌석 배치는 교육 현장과 매우 밀접한 사항이죠.
충분히 출제 가능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소통 측면인데요. 역시 유형별로 의사소통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경직형의 경우 쥐어짜는 소리를 많이 냅니다. 폭발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약간 의사소통장에서 살펴봤던 마비 말장애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억양이 없는 발화를 하고요. 단조로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 그 의사소통장에서 역시 자세히 살펴본 사항이죠. 바로 그 과대 비음을 보인다는 거.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연인두 폐쇄부전. 그 이유까지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불수의 운동량의 의사소통적 특징은요. 우선 목소리가 작다는 겁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음 장애가 많다는 거. 즉 명료성이 낮은 발화가 많다는 거. 그리고 호흡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발화를 하면서 거친 호흡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실조형의 경우 근긴장이 낮잖아요. 그죠? 운동실조형은. 그래서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말하면서 발화에 리듬이 없다는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른 교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크게 호흡법과 자세 조정 훈련이 있습니다. 호흡 훈련은요. 그 근긴장을 이완시키는 자세를 한 채 역호흡을 억제하고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훈련입니다. 강론에 언급된 구체적인 방법이 좀 중요한데요. 바람갭이나 비눗방울 불기, 빨대 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자세 조정 훈련은요. 말 그대로 자세를 약간 바꾸어서 바르게 그리고 쉽고 바르게 조음하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바른 자세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그 많은 뇌성마비 아동이 지니는 반사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조음하는 것이겠죠. 조음 유형별로 올바른 자세가 다른데요. 우선 양수음의 경우는 양입술이 모아져야 발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머리가 앞으로 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를 앞으로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숙여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모아지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경국의 음이나 치조음의 경우는 어떻게 조음되죠? 혀가 경국에 또는 치아에 탁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도록 하는 자세가 적절하겠죠?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 그 혀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음 부위에 딱 바로 닿게 되잖아요. 그죠? 치아나 경국에. 그러면 연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는 반대겠죠. 혀가 구강의 뒷부분에 닿아야 하니까 목을 뒤로 젖혀야 조음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뇌성마비 유형별 의사소통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지 그리고 중재 방안으로서 호흡 훈련과 자세 조정 훈련이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뇌성마비만 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네, 영상을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차장이 너무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머리를 식히셨다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쉬고 오셨나요? 네, 저도 잠시 쉬었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내용은 진행성 근위축증입니다. 근위영양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PMD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근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이는 신체 내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 디스트로핀이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점차 위축되고 퇴화되고 근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근육이 없어지니까 바르게 서 있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되겠죠. 휠체어에 의존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점차 증상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는 근조직의 퇴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근조직의 퇴화는요 이후 위장이나 내장 근육의 퇴화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폐와 신장 근육까지도 악화시켜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유형의 질환도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이러한 근위영양증을 가진 아동들의 행동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는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가성비대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가성이란 가짜입니다. 허위란 뜻이죠. 가짜로 비대해졌다, 허위로 성장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는 이후 살펴본 두센형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종아리나 장단지 부분이 비대한데요. 일단 사진만 보시면 마치 근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근육이 자라서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근육 주변에 어떤 지방과 섬유질 조직들이 위축되고 퇴화된 근육 조직으로 이렇게 침입한 건데요. 말 그대로 겉으로 볼 때만 건강해 보이는 가짜 성장이라는 겁니다. 다음 가우어 징후는요. 아동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날 때 발생하는 특이한 형태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텐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거 은근히 힘이 많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육이 약해진 근위영양증 아동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제 기출된 그림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림을 보시니까 쉽게 이해되시죠? 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힘이 들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트렌델렌버그 보행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걸을 때 좌우가 이렇게 막 동요되는 현상입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면서, 그래서 이를 뭐 트렌델렌버그 보행을 오리 보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멀론 징후인데요. 이는 우리가 대상 아동을 이동시킬 때 휠체어에서 뭐 책상이나 또는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아이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때 대상 아동의 상지,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현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팔이 올라간다라고만 아는 것은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네, 다양한 특성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교육적 조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상 아동의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 겨드랑이를 받쳐들지 말고 등 뒤에서 깍지를 낀 학생의 양 손목을 잡도록 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강론에 나온 문장인데요.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대로 외웠는데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엔 있어요. 근데 시험 현장에서 그 조치 방법을 문장으로 쓰려면 잘 안 써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론에 나오는 문구들을 그대로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근위영양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부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각 유형에서 문제가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부위로, 예를 들어 상체에서 또는 하체에서 어디서 시작해서 또는 어디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센형부터 살펴보면요. 근위영양증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입니다.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르고 앞서 살펴본 가우어 징후나 가성비대가 나타나는 그 유형인데요. 따라서 두센형을 가성비대형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가성비대가 나타나니까. 앞서 말씀드린 진행형의 방향은요. 두센형은 하체에서 상체로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의 종아리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다음 베커형은요. 두센형처럼 하체에서 상체로 진행되고 종아리 부분에 가성비대 현상이 역시 나타납니다. 두센형보다는 좀 덜 심각한 유형인데요. 그래서 15세 이후에 거의 누워있는 두센형과 다르게 베커형은 15세 이후에도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항, 15세 이후까지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그 베커형의 분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음 지대형은요, 책에 따라 지절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근육 약화와 시작 부위가 허리, 고관절과 같은 몸의 중심부입니다. 중심. 이후에 어깨, 허벅지 등으로 점점 이렇게 진행된 유형인 거죠. 다음 안면 견갑 상완형은요. 명칭에 안면이 있고 또 견갑이 있죠. 바로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라는 거죠. 안면과 견갑 부위에서 근위축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팔과 어깨 부위에서도 시작되게 하는데요. 어쨌든 어디 상체에서 하체로 진행되는 유형입니다. 다음 근긴장형은요. 위축성 근경직형 또는 마이토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형은 신체의 말단에서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의 말단이라면 어딜까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 입술인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발가락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거나 입 다물기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시작인 거죠. 즉 신체의 외부에서 중심, 끝에서부터 말초에서부터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진행 방향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두센형은 어디서 어디로? 하체에서 상체로
백허형도 역시 하체에서 상체로, 지대형은 중앙에서 외부로 골반, 허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앞면 견갑 상완형은 앞면 견갑, 그러니까 상지에서 하지, 그리고 근긴장형 마이토닉은 외부에서 중심, 즉 말초에서 시작된다는 거, 네, 이 방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영양증은 중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근력보다 근지구력에 초점을 두어 중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지구력이라고만 서술하기보다 예시를 함께 서술하면 좋겠죠. 근지구력 향상과 관련된 운동, 스트레칭, 수영, 자전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스수자라고 이렇게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성이라는 사안을 감안한다면요,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차 자신의 몸의 근육이 쇠퇴된다는 거죠.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장애라면 빠질 수 없는 사항, 보조기 부분에서 걷기에 어려움이 있고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브레이스나 보조기 등을 지원해야 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한데 멀론 징후 있죠. 이 멀론 징후의 중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반복 학습은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 문장. 상지와 견갑대의 근육이 약화된 멀론 징후. 아동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등 뒤에서 깍지를 낀 학생의 양 손목을 잡고 자리를 이동시킨다. 그죠? 문항에 나온다면 아마 겨드랑이를 받쳐들고 이동시키는 것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상황이라고 탁 짚고 이제 수정하라는 문구로 제가 말씀드리는 문구들을 서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자율성 측면에서 중재 방안들로요, 필기 어려움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교사의 발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녹음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적인 과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 계산기나 컴퓨터 보조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얘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육의 퇴화 등으로 인해서 수행을 못하는 것을 보조한다는 거죠. 계산기나 컴퓨터 보조도구 등등으로, 그죠?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분 척추입니다.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뼈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어떤 선천적인 질환인데요. 세 가지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선 척수 수막류는 그림에 나오듯이 척추 사이로 척수나 신경섬유가 돌출된 유형이에요. 이러한 신경손상으로 인해서 하지의 마비뿐만 아니라 배변의 장애를 가지기도 하는 아주 심각한 유형이죠. 이 세 가지 유형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입니다. 다음은 수막류인데요. 이는 척수 수막류보다는 장애가 덜 심각한 겁니다. 뼈 결손 부위로 척수막이 결손된 것으로서 척수 자체의 손상은 없습니다. 쉽게 치료가 가능하죠. 외과적인 수술을 통하면 또 완치할 수도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재 이분 척추는요, 뼈의 결손만 약간 있고 눈에 띄는 장애는 없습니다. 수막류보다 덜 심각한 이분 척추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유형인 거죠. 단순히 그 부위에 변색이 되거나 약간 털이 이렇게 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분 척추는 어떤 특성으로 진행이 될까요? 팔과 상체는 기능을 하는데 하반신에 마비를 보여서 방광 기능이나 위장 기능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방광이 문제라면 잔뇨양이 증가하거나 배뇨 근육 압력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요로 감량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잔뇨를 줄이도록 수시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유도해야 되겠죠.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잔뇨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분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나요? 물을 안 먹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진짜 이딴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디 애한테 물을 안 주고 그럽니까? 그죠? 물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의 문제 등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휠체어나 의자 또는 침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욕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살이 짓무르는 증상이 있잖아요. 이를 욕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욕창에 대한 중재 방안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해 줘야 되겠죠. 이 정기적이라는 것이 강론에 나오는 것이 휠체어의 경우는 30분, 침상에 누워있는 경우는 2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학생의 자세를 계속 변경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욕창 방지 쿠션이라고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쿠션을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그리고 수분 섭취 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불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사항이겠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유형인 척수수막염의 경우는요, 약 90% 정도가 뇌수종으로 션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션트 삽입 중요하겠죠, 그죠? 구체적인 관련 사항으로는 감염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머리에 충격이 가면 안 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션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 라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간질장애입니다. 뇌전증 또는 경련장애라고 하는데요. 두뇌에서 방출되는 어떤 비정상적인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의식이나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불수의적인 운동이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간질장애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요, 크게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으로 나뉩니다. 이는 전신성 발작과 국소성 발작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신 발작은 대뇌 전체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부분 발작은 대뇌 일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바로 의식의 유무입니다. 유무라기보다 전신 발작은 의식을 잃는 것이고요, 부분 발작은 의식을 잃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즉 의식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우선 전신 발작의 하위 유형으로서 어떤 대발작은요, 전신 긴장성 간배성 발작, 이름이 기네요. 이렇게도 하는데요. 징후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근육이 긴장되고 의식을 잃으면서 온몸의 경련을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 입에서 침이 나오고 팔과 다리가 비틀리며 방광과 내장이 비어지는 등 발작의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유형입니다. 다음 결신 또는 부재 발작이라고도 하는 소발작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면 대략 한 30초 정도 의식을 탁 잃게 되는 유형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전신 발작이죠. 그러니까 정도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의식을 잃게 되는 건 공통점입니다. 지난 16년 중등에 기출된 사례인데요. 잠깐 동안 의식을 잃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허공을 응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말을 중단하고 움직임도 멈춘다 라고 되었고요. 그리고 발작이 딱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에 하는 행동을 이어서 한다 라고 했는데요. 소발작이 어떤 유형인지 이 내용 보면 아시겠죠? 기출에 나온 상황이니까 소발작과 관련돼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멍하게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멍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 16년 중등 기출에서 소발작을 나타내는 아동에게 수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서술하라 라고 했었는데요. 은근히 그때 오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수업 중입니다. 수업 전이나 수업 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미리 제공한다거나 복습을 하는 기회를 준다 하는 사항들은 모두 다 오답이 되는 거죠. 정답으로 인정된 것이 바로 또래 도우미를 제공한다 였는데요. 그렇죠. 수업 중에 갑자기 아이가 의식을 잃고 멍해지는 아이가 또래 도우미를 붙여주면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딱 돌아오면 지금 수업이 어디 하고 있는지 그 또래 도우미가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답안을 쓸 때 문항에서 묻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쓰셔야 합니다. 키워드를 포함해서, 그죠? 명심하세요. 다음 유형은 근간대성 발작입니다. 이는 쉽게 말씀드려서 급작스럽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쇼크와 같은 근육의 경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온몸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얼굴이나 몸통에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조성 발작은 무운동형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딱 한 글자로 설명드리면 바로 픽입니다. 픽 쓰러진다는 거죠. 신체의 근긴장이 갑작스럽게 팍 소실돼서 픽 쓰러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겠죠. 평소 아동 주변에 날카로운 것들을 치워놓는 등 이런 유의점들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뇌의 일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 발작 유형인데요. 다시 복합 부분 발작과 단순 부분 발작으로 나뉩니다. 복합 부분 발작은요, 심리 운동성 발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형은 의식은 있어요. 전체 발작이 아니라 부분 발작이니까, 그죠? 자, 의식은 잃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를 책에 따라 발작 중 자동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발작 중에 자동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신의 의식과는 다르게 막 돌아다니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막 무엇을 만지작거린다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은 있어요. 자신의 의식은 있는데 그 의식이나
내 의지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면 적절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단순 부분 발작도 역시 부분 발작이니까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으나 몸이 갑자기 뒤틀리는 동작을 보이는데요. 하위 유형으로서 운동성, 감각성, 그리고 자율신경성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운동성의 경우는 입맛을 다지거나 옷을 들어 올리는 등의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감각성은 오감의 이상을 보입니다. 환청이나 환시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신경성은 마치 그 공황장애와 같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동공이 확장되고 맥박이 이렇게 막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지는 유형이 뭐라고요? 단순 부분 발작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간질은 이와 같이 유형별로 정확한 명칭과 특징 알고 있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중재 방안도 중요한데요. 저는 발작 전, 발작 중, 발작 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처 방안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죠.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간질 발생 전, 간질 발생 전이니까 평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사항, 약물을 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식이요법이 있는데요. 케톤 식이요법 한번 기출된 적이 있죠. 비율이 지방 대 탄수화물 및 단백질이 4대 1입니다. 이 반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지방은 뭔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살찌니까. 그래서 이 지방을 적게 해야 된다. 1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좀 깊게 설명드리면 케토시스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케토시스 상태.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방을 분해를 했을 때 그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 부산물이 체내에 많이 있는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간질 발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케톤 식이요법과 같은 식이요법을 해서 신체의 어떤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만들고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이 4대 1의 비율은요. 1일 기준이 아니에요. 매 끼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지방을 많이 먹었으니까 점심엔 지방을 적게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매 끼니 아침도 4대 1, 점심도 4대 1, 저녁도 4대 1 이렇게 4대 1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겠습니다.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간질 발생 중의 조치로서 간질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동이 갑작스럽게 간질을 해서 바닥에 막 쓰러져서 온몸을 떨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보호하고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머리 밑에 수건과 부드러운 물건을 받쳐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단추가 너무 위까지 올라와 있거나 지퍼가 올라와 있을 때 내려주는, 그래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사항. 이때 그리고 입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을 댓글로 해주셨는데요. 입에 수건을 물리는 상황이 있다. 간질 발생 중에 어떤 책에서 그렇게 됐다고 봤는데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건데, 아마 대상아동이 간질을 하면서 혀를 깨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건을 물려서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상황일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원칙은 간질 발생 중에는 절대로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은. 심지어 물을 이렇게 입에 넣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동을 옆으로 뉘어서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련 중에 경련을 억제하고자 막 아동을 흔들거나 정신 차려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꽉 잡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더불어 주변의 친구들도 그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랄 거잖아요. 그죠?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련 후를 살펴보면요. 이제 아동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경련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쳐있을 텐데 충분히 쉬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때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때도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주어선 안 됩니다. 흡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흡인 발생 가능이라는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흡인은 뒤에 이제 식사지도 관련해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혹시나 상처를 입은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동이 교실에 있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몸도 힘들겠지만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간질 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좀 부끄럽기도 할 테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건실 가고 싶다는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아동과 상의를 해서 보건실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좀 쉬고 싶다거나 또는 뭐 책을 보기 위해서 독서실에 간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은 말씀드릴지 말지 고민되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교육과정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교육과정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닌지요? 불편하시더라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체육과에서 발작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나오는 거 아시죠? 다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학생이 대발작을 하는 경우 헬멧을 씌우거나 벨트나 스트랩을 사용해서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답안을 서술하라고 할 때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반드시 이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과정, 법, 여러분은 마음에 짐인 건 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시기인 거. 네. 다음 사항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각각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형성 부전증은 뼈가 쉽게 부서지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17년 중등의 골절이라는 상황이 기출되기도 했죠. 다음 척추측만증도 그 17년 중등에 같이 출제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척추가 측면으로 굴곡되는 증상입니다. 척추가 변형되면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호흡을 할 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척추가 굴곡되면서 폐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즉 호흡에 곤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척추측만의 원인으로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선천적 척추측만증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척추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척추나 척추 형성 부전증 등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신경근성 척추측만증은 신경과 근육의 문제에 근거한 척추 이상으로서 앞서 살펴본 뇌성마비나 또는 지행성 근위축증 같은 것들이 이러한 척추측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르판 증후군이나 신경섬유종증과 같은 특정 증후군, 마르판 증후군, 신경섬유종증 이런 것들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은 비율, 전체 척추측만증의 약 80%를 차지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도 있는데요. 이 유형은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한 척추측만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구조적 척추측만증으로서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척추측만을 보이는 유형인데요. 이런 사항들도 있다는 거. 다음 척추 손상은요, 주로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척추 골절이나 타박상 등으로 척추에 손상이 발생해서 마비와 같은 손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에 손상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선천성 고관절 탈구는요, 고관절 아시죠? 엉덩이뼈와 다리뼈를 연결하는 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뇌손상, TBI라고도 하죠. TBI는 Traumatic Brain Injury의 줄임말인데요.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두뇌가 손상된 겁니다. 주의가 산만한 인지적 문제나 또는 공격적 성향, 자신감, 상실, 통제력이나 사회적 기술, 결핍, 이런 심리적인 문제까지 가지게 됩니다.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이것도 기출된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체장애의 다양한 하위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특성은 크게 감각, 운동, 그리고 지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부터 살펴보면요, 촉각은 체성감각계라고도 하죠. 바로 접촉에 의한 감각인 거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정보를 접촉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많은 지체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촉각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촉각의 문제라면 접촉하여 느끼는 것 그 자체의 문제가 된다기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이를 촉각 민감성이 증가되었다 또는 촉각 민감성이 감소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촉각 방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촉각이 민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자극물이 피부에 닿으면 놀라거나 피하는 행동인데요.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이 촉각 방어가 굉장히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해서 음식의 질감 때문에 편식을 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당연히 이는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 살펴볼 사항은 고유수용성 감각인데요. 은근히 이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신체의 위치나 자세, 평형이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손이나 팔이나 뭐 다리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뇌로 다시 전달하는 그런 감각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인 겁니다.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로 명령을 하죠. 움직여! 이런 식으로. 그럼 움직임을 하겠죠. 이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CNS, 이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고유수용성 감각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존재 이유가 뭘까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유수용성 감각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실행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겠죠. 불안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굳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오로지 나의 몸의 감각만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차키를 찾는다거나, 또는 호주머니 속에 동전이 몇 개인지, 총 몇 개인지, 얼마인지까지 이제 알아내는 이것이 바로 고유수용성 감각에 해당하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다음은 전정 감각으로서 청각장애 영역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죠. 균형을 잡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 밖에도 감각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등의 다양한 감각 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은 운동 영역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관절 구조와 어떤 근긴장도를 살펴볼게요. 관절 구조, 관절을 움직이는 정도, 그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는 관절의 구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긴장도가 적절해 움직임에 어려움이 없는데요. 앞서 뇌성마비 영역에서 살펴봤죠. 운동실저염과 같이 근긴장도가 낮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세 정렬이 흐트러지거나 관절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쉽게 말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흐물흐물 거리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근긴장도가 높은 경우 뭐가 있었죠? 경직형이죠. 그죠? 경직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ROM이라고 하는 것들, 움직임의 범위, 가동 범위의 제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퀴즈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 근긴장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은 뭘까요? 수시로 근긴장도가 변하는 뇌성마비의 유형, 바로 맞습니다. 불수의 운동량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근긴장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야 적절해야, 그죠?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그죠? 문제가 있는 경우 중재 방안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OT, PT라고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제공되어야 하죠. 제가 대학원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이게 헷갈리면 굉장히 신뢰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사에게 작업치료사라고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물리치료는 대근육과 관련된 치료입니다. 작업치료는 소근육과 관련된 치료이고요. 대근육과 소근육 차이는 아시죠? 대근육은 큰 움직임이고 소근육은 작은 움직임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는 그거죠. 문을 열기 위해서 문까지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은 대근육이고,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리는 것은 소근육이다. 예시는 참 대근육과 소근육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치료와 함께 다양한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우선 속고봉들을 통해서 과도한 근긴장을 낮추거나 근육이 짧거나 해서 발생하는 관절 구축을 완화시켜줍니다. 즉 근육을 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 등이 이렇게 다 꺾여 있으면 ROM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데 우선 속고봉들을 통해서 꺾인 손목을 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속고봉들을 사용한 이후 어느 정도 ROM이 늘어났다면 상지의 경우는 스플린트, 하지의 경우는 보조기, 하지 보조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스플린트부터 살펴볼게요. 스플린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팔과 손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지 보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하지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의 자세를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보조기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피부에 닿아버리면 몸무게 등을 견디다 보면 피부가 이렇게 짓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에 유의사항을 쓰라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면 셔츠나 양말 등을 착용해서 피부에 기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짓무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관절 구조와 근긴장도의 개념, 지체장의 특성과 중재를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사입니다. 원시 반사는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소멸되거나 통합됩니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시기가 지나도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중요한 반사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Symmetrical Tonic Neck Reflex STNR인데요. 우리말로 대칭성 긴장성 경반사입니다. 목반사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이 반사는 목을 숙이면 상지가 굴곡되고 하지가 신전되고, 목을 뒤로 젖히면 상지가 신전되고 하지가 굴곡되는 반사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숙이면요, 상지가 굴곡됩니다. 즉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죠. 반면에 다리는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쫙 이제 뻗는다고 그러죠. 반대로 목을 뒤로 젖히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지가 신전됩니다. 팔이 쫙 뻗어지고 하지가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죠. 이러한 반사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기어가기나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로 받쳐드는 등의 어떤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동작을 다 못하게 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면 상지가 굴곡되잖아요. 그죠? 상지가 굴곡되니까 앞으로 기어가려면 상지가 신전이 되어서 팔이 펼쳐져서 이렇게 기어갈 텐데, 이미 엎드린 자세에서 중력에 의해서 고개가 숙여지면 상지가 굴곡되어져서 기어가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력에 의해서 고개가 숙여지죠. 앉은 자세에서 고개가 숙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가 신전이 되죠. 다리가 쫙 뻗어버리니까 의자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욕창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발생 위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골과 미골입니다. 청골과 미골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반사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생함에 따라 기어가기도 안 되는 등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STNR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사가 언제 활성화된다고 했죠? 목이 숙여지거나 이제 뒤로 젖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 위치를 똑바로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 기출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눈높이의 교수 자료를 제공하는 사항 있겠죠. 교수 자료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반사가 활성화될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를 활용하는 경우 스위치를 수직으로 세워서 제공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역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Asymmetric Tonic Neck Reflex ATNR입니다. 우리말로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입니다. 이 반사는 STNR과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이번엔 옆이네요. 그죠? 옆으로 돌리면 발생하는 반사입니다. 옆으로 돌렸을 때 바라보는 쪽에 팔과 다리가 신전이 되고 바라본 쪽의 반대쪽에 팔과 다리가 굴곡이 됩니다. 좀 어설프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입니다. 펜싱 자세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 펜싱 아시죠? 그죠? 앙와이라고 하죠.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 말이에요. 그 자세에서 굉장히 쉽게 유발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늘을 보고 한번 여건이라면 누워보시면 고개가 옆으로 쉽게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 반사로 인해서 시운동 협응의 어려움을 가지는데요. 손의 기능적인 사용이 저하되고 시각적인 탐색 능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욕창의 위험도 있습니다. 발생하는 위치가 청골과 미골이었던 STNR과 다르게 ATNR은 좌골이나 고관절에 발생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역시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앙와이에서 쉽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휴식을 취하거나 할 때 옆으로 누워서 쉬도록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중선에 머리와 손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자료를 아동의 중앙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고개를 좌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겠죠. 다음은 타닉 레버린신 리플렉스 TLR, 우리말로 긴장성 미루 반사입니다. 이 반사는요, 앙하이 수파인이라고 하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몸 전체가 신전이 되고요, 보과이 프론이라고 하는데 엎드린 자세에서 몸 전체가 굴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림을 또 어설프게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 경우에서 보과기의 경우 온몸에 굴곡이 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기어가기가 힘들겠죠. 이 기어가기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STNR도 어려움을 가졌던 상황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러한 TLR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했던 상황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앙하이나 보과위에서 발생이 쉽게 된다고 했잖아요.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옆으로 누워야 되겠죠.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적절한 자세 잡기 기기를 사용해서 이 반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TLR 같은 경우는 이제 앙하이나 보과위보다는 앉은 자세가 좋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사에는 이러한 반사 이외에도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설금 반사 등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반사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기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사들도 차차 뒤에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사는 대상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우선 척추측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절 구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육이 짧아지고 관절 주위의 결합 조직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절 탈구나 보상 운동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상황이긴 한데 보상 운동 패턴 기억나시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대상아동이 그러한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이라는 거죠. 보상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른 자세를 지도하기 위해서 억제해야 한다는 사항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W자 앉기나 라운드백과 같은 상세 예시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사와 구분하셔야 하는 상황이 바로 반응입니다. 다릅니다. 반사는 특정 시기가 지나면 없어져야 하는 건데, 반응은 성장하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즉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위 반응이 있는데요, 머리 정위 반응이나 체간 정위 반응과 같은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평형 반응은요, 말 그대로 몸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통의 상태와 신체 전체의 근긴장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평형 반응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걷기가 가능하겠죠. 이렇듯 다시 정리하면요, 반응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계속 지속되는 것, 반사는 특정 시기에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것. 그런데 뇌성마비는 어떻다는 거죠? 반응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언젠간 없어져야 될 반사는 또 계속 지속된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특성의 마지막 사항입니다. 지각입니다. 지각이란 말 그대로 감각을 알게 되는, 감각을 해석하는 사항인데요. 시지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각과 운동의 협응의 사항, 그리고 정경과 배경 구분하는 사항, 방향이나 밝기 등의 상황이 달라져도 불변하는 사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공간의 위치나 관계를 파악하는 사항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체장애의 정의와 하위 유형 그리고 특성만 살펴봤는데 엄청난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또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서 지체장애 아동의 중재 그리고 건강장애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체 및 건강장애 마인드맵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